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오늘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에 이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파리를 찾으면서 세 나라 정상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덧 8번째 해외 방문. 파리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려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열쇠고리를 달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행사장은 파리 서남쪽 위성도시 이시레 물리노의 작은 극장인데 총회를 하루 앞두고 종일 관계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거리와 정류장 곳곳에는 우리 기업이 내건 부산엑스포 광고판이 100여 개 설치됐고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잇는 도로는 부산 로드로 꾸며졌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경쟁국들의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30분 동안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경쟁 도시는 부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까지 4곳.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쳤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3파전입니다. 세 나라 정상 총력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앞선 가운데 벌이는 3파전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이 얼마나 회심의 카드로 작용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총회가 열릴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선언 때부터 닮은 꼴로 불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프랑스 도착 첫 일정으로는 우리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프랑스 사회에 당당히 자리 잡은 우리 동포를 만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고 파리에만 200개 넘는 한식당이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어 소사전 2024년 판에는 김치, K-팝, 비빔밥 이런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이틀째인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납니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논의부터 가치연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최근 2달 동안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정치선언 즈음 별의 순간을 잡았다, 마크롱과 닮은 꼴이다, 당 안팎에서 이런 기대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거센 반발 속에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과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 대신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점도 비슷한 대목입니다. 취임 2년차 화두로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감대를 나누며 새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의 수능 출제를 배제하고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과 출제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 광고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대책으로 EBS 활용과 방과 후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런 가운데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대화가 있는 경쟁 국면으로 바뀌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정찰 풍선 갈등 이후 소통 부재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미국과 중국. 이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가 있는 경쟁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은 양자 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from my Chinese counterparts. We both agree on the need to stabilize our relationship. 하지만 타이완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는 여전한 입장차도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두 나라의 갈등 요소는 여전하지만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권 씨는 어디로 또 언제쯤 송환되는 건지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ud je donio presudu kojom je obadvojicu naših klijenata osudio na kazne zatvora u trajanju od po 4 mjeseca. Našao je da su krivi za krivično djelo falsifikovanja isprave.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확보를 위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되든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김앤장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미국에서도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kstradicioni postupak je potpuno nezavisan postupak u odnosu na ovaj koji je vođen pred osnovnim sudom i još uvijek je rano govoriti o tome da li će biti izručen i kome će biti izručen. 권 씨는 위조 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범죄인 인도 재판 역시 최대한 다툴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 씨의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에서 5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업종 변경 제한 완화와 함께 증여세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기한을 2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렸고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업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 제한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업 승계가 활성화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업종 변경에 제한이 없고 일본은 오히려 사업 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또 미리 계획을 세워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세 분할 납부 기한도 현재의 5년에서 상속세처럼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인 가업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하고 또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마지막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숙제를 잘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전문가들 말씀 들어가면서 저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찬반 의견이 덜 첨예한 가업승계시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 연장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와 스타트업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과 조세 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며 정부 효율성은 최근 5년간 9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4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통계와 설문 자료를 종합해 발표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재작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뒤 올해 다시 순위가 뒤로 밀린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률, 소비자 물가 등이 반영된 경제 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8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2단계 떨어지며 38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18년 29위에서 하락해 최근 5년간 순위가 9단계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상황 악화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분야 평가 순위는 올해 40위까지 밀렸습니다. 개인 세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5년간 9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IMD 평가에선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제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민정책금융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일까지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능한 대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 조건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는 소식과 또 평가원장의 전격 사임 소식이 들려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 변화는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학원 물가 상승률에 관한 기사가 지금 중앙일보에 실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그래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확산할 때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이 올해 1분기 3.2%로 집계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교육비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온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구당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또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8% 늘었다는 점을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집 대출금을 갚고 아예 학원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교육이 다른 사회 문제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2001년에는 81.5%였는데 2020년에는 9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녀 사교육비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다 보니까 노후 대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어 영역 절대평가 등을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들 그 취지와 또 우려되는 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부모는 자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이 학원비 내역을 엑셀로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아유, 이제 부모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참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주가 조작범 절반이 집행유예인데 이 4명 중에 1명은 다시 저지른다 이런 내용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확정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반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명단, 한국과 미국의 주요 증권 범죄자 형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국은 징역 150년, 845년형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혐의 내용은 각각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지금껏 무기징역형을 내린 적도 없고 유기징역도 45년형이 최대란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포상금 제도의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의 경우 내부 제보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산정 기준이 엄격하고 또 제보가 조사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5년 동안 포상금이 지급된 건 11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1인당 평균 포상금 지급액을 따져봤더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한 내부 고발자에게 2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3,500억 원가량을 지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신고자를 잘 보호하고 또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주가 조작을 더 잘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근에도 한 대형 헬스장 관련해가지고 이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으면서 회원 1,000여 명이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먹튀를 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형 헬스장,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이런 곳들 돈을 미리 받아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발생한 곳들의 공통점은 폐업 직전 특가를 내세우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업체가 돈이 없다면서 버틸 경우에는 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선불 이용료를 내는 업종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네, 이제 기사에 담긴 그래픽을 보니까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하얗게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고액 장기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단가가 조금 비싸지더라도 3개월 이내로 계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장기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나머지 금액은 내지 않거나 일부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제도가 뒷받침될 그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냉면 한 그릇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목을 보니까 냉면 가격이 오싹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물가조사기관이 서울 10개 지역 음식점 10곳의 냉면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7% 올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전인 2018년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8,300원이던 냉면 한 그릇 가격이 올해는 1,750원까지 약 30% 올랐습니다. 네. 냉면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메밀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올랐고 또 설탕, 소금, 달걀, 식초 같은 다른 식재료 가격이 모두 다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물론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좀 비싸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해먹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유명한 곳은 16,000원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비싸졌네요. 그런데 여름하면 생각나는 또 아이스크림 가격도 덩달아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롯데, 웰푸드, 빙그레, 혜태 같은 주요 아이스크림 3사의 소매점 가격을 따져보면 작년보다 100원에서 200원씩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설탕과 원유 가격이 오른 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탕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 하반기 먹거리 물가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는 좀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네, 축구 스타 메시에 관한 지금 기사를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가운데 나온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가운데 나온 사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의 모습이고요. 요트 위에 앉아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의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5월 메시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함께 샵 비지트 사우디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올해 5월 소속 구단 훈련을 불참하고 가족과 사우디를 찾은 적도 있었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단의 징계도 불사한 사우디 행위였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메시와 사우디 관광부가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사우디에 5일 이상 가족 여행을 하거나 3일 여행을 2차례 이상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관광 비용이나 5성 호텔 숙박료 등은 모두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고 회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정도를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 관광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가 200만 달러, 기타 자선 사업에 참여하면 추가 200만 달러 등 이렇게 추가 지급 조건도 붙어 있었습니다. 최대로 따지자면 3년 동안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20억 원짜리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단 메시에게 사우디 평판을 훼손하는 언급을 해서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는데 스포츠를 활용한 사우디의 이미지 세탁에 메시가 가담했다는 스포츠 워싱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있는 한 사설 구급업체가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에 사용되는 윤활제 유효기간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는 법적 기준에 맞는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신고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해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 있는 사설 구급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A씨. 몇 달 전 구급차에 있던 기도 삽관용 윤활제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내년 여름으로 늦춘 라벨을 새로 붙여서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열 일주일 전인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책상에 인큐베이션 젤 2개가 놔져 있는 거예요. 조작했던 그 스티커 그거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붙여도 갖다 주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구급차의 80%에는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2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업체는 또 사무실과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구급차를 댔습니다. 구급차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과 시설물을 갖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급여가 장기간 밀려 결국 업체를 그만뒀는데 한 달치는 여전히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6달까지도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밀린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파일철 모서리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런 일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거든요. 업체 측은 법규 위반 사실과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주차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천시청은 윤활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에 속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는 딸의 영정을 들고 위원회에 참석해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 처분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직후 변협 관계자들 역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고작 정직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2번 죽이고 자신도 죽인 결과라고 오열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의 혐의로 M&A 전문가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서를 띄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 모터스 회장을 도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달리던 광역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2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초여름 무더위 속에 정전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편에 멈춘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다름 아닌 인천 송도와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입니다. 버스. 왜 이래 주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송내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불이 나자마자 버스 기사와 승객 2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가 모두 타고 도로 인근 방음벽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뒷바퀴 쪽 제동장치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집힌 배 위에 고립된 선원들을 향해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다가갑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풍화리 이끼섬 동쪽 1km 바다 위에서 어선 2척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5톤짜리 연안 통발 어선이 전복되면서 50대 A씨 등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8톤짜리 다른 어선은 피해 없이 항구로 돌아왔는데 해경은 항해하던 8톤 어선이 작업하던 어선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선 낡은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가구들의 물이 끊겼다가 2시간 뒤 복구됐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장비 불량으로 200여 세대의 10여 분간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주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노동계가 노동조합 불법 쟁의 행위에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근거로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건 당사자로 현대차 해고 근로자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엄길정 씨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자본가에게 악마의 무기라며 노란봉투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물가 관련 이야기부터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2%대로 내려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금리 인하 논의는 좀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은 거겠죠?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물가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3.3%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뭐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작년에 저희가 7월에 6.3%로 피크를 쳤을 때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정적으로 물가 중에 특수한 어떤 부분의 물가, 저희가 근원 물가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근원 물가의 상승률은 지금 3%대 후반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은행이 쉽게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차인데요. 네. 금리 차가 뭐 자본 유출이나 우리나라의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아주 오랫동안의 긴축이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동안 수출 부진이 조금씩 이제 끝이 보인다는 점에서 환율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던 것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지금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1.75%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여기서 미국 연준이 저번에 FOMC에서 얘기를 한 것은 올 내로 금리 인상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금리 차가 2% 혹은 2.25%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는 좀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라서 저희가 체감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서 이제 근원 물가 지수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근원 물가의 개념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현실에서 아주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요.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것이죠. 네. 가중평균을 할 때 근원 물가라는 거는 전체 소비 우리가 베스킷, 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빼고 잰 물가입니다. 그럼 식료품과 에너지를 왜 빼느냐?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이 국영수 과목은 항상 비슷한 성적을 맞는데 사회과학이 왔다 갔다 성적이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지 학생일 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과학이 변동성이 큰 과목을 빼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쓰다 보니까 겨울에 비싸지기도 하고 식료품도 여름에 더 많이 소비하면 여름에 비싸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빼고 재주는 것이 근원 물가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임금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뭐 원료 가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되는 물가인데요. 이 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진 건 어쨌든 간에 에너지 쪽에서 많이 빠진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유가가 올라가서 전기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스료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건 가격 김치찌개 가격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런 쪽의 물가
근원물가 쪽에서 뭐 서비스나 임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번 올리면 사실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원물가 관련해서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행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3.3%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원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는 통화정책의 어떤 하나의 그 제약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원물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가스, 수도 같은 저희가 관리물가라고 하는 부분, 정부가 관리하는 물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사실 추가 상승 압력이 저희가 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근원물가의 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이제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가 그렇게 올라간 건 2년 전으로 저희가 전세 한 텀, 한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에는 사실 전세 가격, 주택 시장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전세도 비쌌고요. 그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보증금 자체의 규모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올 말에서부터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역전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주신 역전세 관련해서 지금 우려가 좀 고조되면서 정부가 DSR 완화를 지금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 있어서 사실 이제 DSR은 가계부채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일부분이 자기가 얼마나 원리금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소득 대비를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DSR이 완화되거나 했을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하고 굉장히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DSR을 좀 완화했을 때 뭐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빠진 만큼을 임대인들이 반환을 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전체적인 문제들을 보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가계부채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 혹은 그 이전 기간에 아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조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세 관련 문제가 이제 커져서 앞으로 이렇게 제도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출 요건 강화를 포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세 대출은 첫째로 DSR에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자기가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원리금 상환이 이제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이 돼서요. 이 부분은 DSR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갭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주택 가격 자체를 밀어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 그래서 DSR을 DSR의 전세 대출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주택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하거나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역전세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세 대출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사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 사항들이 약간 조금 있거든요. 그런 제약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풀어줄 부분들은 풀어주고 지킬 부분은 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임대인이 들 수도 있고 임차인이 들 수도 있고 되게 다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의무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임대인에게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역전세 같은 것이 발생할 주택 시장이 좀 변동함으로써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이렇게 약간 방어막을 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폭우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서울 강남역 거리를 찾았는데요. 올해부터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흙탕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는 물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시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강남역 일대에는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이 고이기 일수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여러 사람도 죽고 황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경은 쓰여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산사태나 지진처럼 올해는 침수에도 미리 위험을 알리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우량이 55mm가 넘을 경우 예보가 발령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도로 통행을 막거나 침수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돕는 조치를 취하는데 언제 경보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각 자치구가 CCTV 영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순식간에 건물 지하와 도로가 물에 잠긴 만큼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수가 보고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그것은 벌써 한 타임 늦은 거죠. 시간당 150mm가 올 때는 도로를 진입을 제한시킨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도심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탓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도 고인물이 하천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지어서 배수 용량을 시간당 95mm 수준에서 110m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9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최소 몇 년간은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같은 침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사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 개발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최근에 허가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밥. 이 치료제는 치매에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걸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레카네밥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lecanemab is in a class by itself where the data is suggesting that there are clear clinical benefits, and the biomarker data also suggests that it removes amyloid plaques. 이런 유효성을 인정받아 앞서 미국 FDA는 올해 1월 레카네밥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가속 승인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임상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기 이전에 사용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밥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초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승인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카네밥의 연간 약값은 약 26,000달러, 3,300여만 원입니다. 에자이는 최근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밥의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도나네밥이 임상시험에서 35%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또 다른 치매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 백병원이 경영난으로 82년 만에 폐원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폐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백병원 노조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백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대규모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폐원은 서울 도심 필수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기능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법인 인재학원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경영정상화 TF가 이달 초에 제안한 서울 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업소득 2배를 목표로 농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농업에 첨단 과학을 접목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 재배가 한창이어야 할 논에 콩 파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콩은 쌀보다 가격이 높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재배 규모를 키웠습니다. 80개 농가가 110헥타르를 함께 경작해 생산량과 수익을 높이는 겁니다. 수지면에서 일반 관행농사, 논농사 되면은 한 배, 2배, 나아가선 정착연간 3배, 4배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영농을 통한 수익은 3.3제곱미터에 3,000원으로 참여 농가의 기본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영농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9만 원에서 3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영농에 필요한 선별장과 창고 등 시설과 규모화에 따른 대형 농기계는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고 이것을 규모화하고 과학화하고 기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업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하절기에 벼 대신 콩을, 동절기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등 이모작으로의 전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생산성과 소득 등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9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범죄도시3의 배우와 제작진이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우 마동석은 범죄도시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라며 더 진화한 시리즈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전국 극장가는 범죄도시3가 점령했습니다. 어떤 빌런이 나와도 또 동석 형님의 주먹 한 방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고 무조건 우리 주인공이 승리한다. 이런 통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침체 속에 돌풍을 일으킨 범죄도시3는 개봉 첫날부터 하루 100만 관객을 기록하며 9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말 무대 인사에 이어 다시 극장을 찾은 감독과 배우들은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예상하지 못한 큰 사랑을 받았다며 삶의 반이 복싱이었고 절반은 영화였던 만큼 범죄도시 시리즈에 인생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도시는 저한테는 제 인생 자체죠.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운동, 이런 복싱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여기다 담았던 것 같아요. 흥행 비결에 대해 마 배우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건을 소재로 형사와 프로파일러의 고증을 받았고 스파링을 통해 현실적인 주먹 액션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범죄도시 시리즈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어떤 시리즈 어떤 편에서는 조금 더 느와르스럽고 무겁고 그런 시리즈의 한 편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좀 기존의 거랑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런 주성철 역으로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준혁 배우는 한국 영화의 활기를 불어넣어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 가득 관객들이 채워주셔서 제가 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베트남, 북미에서도 범죄도시3의 흥행 성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1000만 관객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전국 곳곳에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겠고요. 내일은 25도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고요. 우산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와 산간에 7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7도, 대전 2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